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용근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제가 섰던 이유는요. 바로 에듀윌에서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분들에게 알찬 내용을 한번 준비해 드리려고 이렇게 정보를 갖고 여러분들 앞에 찾아 나섰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여러분들과 기출문제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에듀윌과 함께 사회복지사 1급을 준비하셨던 수험생분들이 여러 번 언급하고 또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 바로 기출문제집이거든요. 자, 기존에 이제 시판되고 있는 기출문제집을 보면 보통 이제 뭐 13회차, 14회차, 15회차, 16회차 이렇게 이제 회차별로 구성되어 있는 기출문제집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에듀윌에서 지금 제작해서 시판하고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최근 7년치의 문제들을 쫙 나열을 시키고요. 그것을 각각의 영역별로 다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영역별에서 스타일이 다르지만 다양한 형태들의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바로 모호했던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수험생들은 기출문제집만을 갖고 공부했더니 합격을 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호평이 지금 많았던 부분들인데요. 사실 그건 좀 특정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우리는 바로 기본 이론과 그다음에 모의고사, 그다음에 핵심 요약, 그다음에 기출문제집을 골고루 풀어가면서 그런 어떤 커리큘럼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도 20회 때 기출문제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 기출문제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챕터별로, 즉 8과목에 대한 부분으로 샘플 강의를 좀 여러분들께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한 부분에서 어떤 기출문제들이 만들어져서 출제가 되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기출문제집을 기반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유사하지만 스타일이 다른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바로 모호했던 핵심 내용들 개념 정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에서 충실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또 해설 내용들을 보면서 또 문제의 스타일을 보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고 어느 부분에 바로 출제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지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기출문제집의 구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출문제집의 구성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요, 바로 이제 과락 탈출에 대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7년 동안에 바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던 내용들을 통해서 바로 빈출 개념들을 모아서 수록을 해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과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영역별로 필수 이론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내용들을 정리를 해놨다는 거죠. 우리 아시겠지만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요, 바로 각 교시마다 과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40% 이하의 점수를 맞게 되면요, 다른 교시에서의 좋은 점수를 맞다 하더라도 특정 교시에서 과락이 발생하면 불합격 처리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바로 이런 과락, 탈출에 대한 키워드를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런 키워드를 통해서 최근에 7년간에 몇 번 출제가 되었었는지, 그 출제가 몇 번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파트에서는 과락 탈출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단원별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기출문제집은 회차별이 아니라 각각의 문제들을 단원별로 다 찢어서 각각의 영역들로 다 집어넣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영역들에서 13회차에서는 이런 형태로 물어봤고 15회차에서는 이런 형태로, 16회, 17회, 18회차는 이런 형태들로 물어봤구나 라고 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사고의 방식을 전환을 시키면서 바로 결국에는 문제 해결 능력까지 키울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교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원별 기출문제 바로 두 번째 파트에서는요, 최근 7년 동안에 출제되었던 그 출제에 대한 추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단원별로 분류를 유사하긴 했지만 바로 스타일에 다른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바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별 난이도를 표시해 놨기 때문에 이 난이도가 하인지 중인지 상인지 확인하면서 풀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파트 3인데요. 바로 마무리 모의고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 2022년도 20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기출문제집은요. 2021년도 19회를 모의고사로 만들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기출을 모의고사 형태로 만들어서 바로 수록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실전과 같은 긴장감을 갖고 수험 시간 동안에 동일한 조건으로 수험을 볼 수 있도록 OMR 카드까지도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내용들을 갖고 OMR 카드에다가 마킹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틀렸는지 어떤 문제를 맞췄는지를 확인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복할 수 있는 그런 효과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는요. 첫 번째 그 챕터는 바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에서는요.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한 유닛을 총 8가지 형태들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닛에서는 인간 발달에 대한 기초 부분이 최근 7년 동안의 문제들을 수록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닛에서는 정신역동 이론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 7년 동안의 정신역동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 이 유닛 안에 집어넣기 때문에 비슷한 부분이지만 스타일이 다른 문제들을 풀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행동주의 이론. 그리고 네 번째 유닛은 인지 이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인본주의 이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인간에 대한 성장 발달 단계. 일곱 번째 유닛은 바로 사회 환경에 대한 이해. 마지막 여덟 번째 유닛은 사회 체계에 대한 이해 부분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유닛인 정신 역동 이론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유닛인 인간에 대한 성장 발달 단계가 왜 노란색으로 되어 있을까? 가장 출제의 빈도가 상당히 많았던 영역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정신역동 이론과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한 성장 발달 단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유닛인 정신역동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유닛인 인간에 대한 성장 발달 단계에 대한 부분의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자는 거죠. 그래서 어떤 회차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가 다른 회차에서는 어떻게 유사하게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공부해 보시면 기출문제집 이게 바로 합격의 지름길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두 번째 유닛에 있었던 정신역동 이론이고요. 정신역동 이론 안에도 다양한 파트들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학자별 이론과 그 다음에 인간관이라는 그 파트 부분인데요. 자, 기출 17회 때 출제가 되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학자들의 주요 이론과 그 다음에 개념에 대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해서 1번부터 5번 선택지에서 정답을 찾는 부분들인데요. 자, 우선 출제자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학자들의 주요 이론과 개념에 대해서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부분이에요. 연결된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지 않은 것,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부분들이죠. 이럴 때는 바로 옳지 않은 부분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 다음에 선택지를 찾아 나가시는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는 다양한 문제들을 많이 풀어봐야 바로 사고의 전환이 생기고 그 사고의 전환이 응용 능력으로 키워지고 응용 능력이 바로 문제의 정답을 찾는 문제 해결 능력까지 키워지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분석심리이론, 원형, 집단무의식. 얼핏 보니까 뭐가 틀리죠? 자, 분석심리이론이라는 것은 누가 만든 겁니까? 바로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분석심리이론을 만들었죠. 그 분석심리이론의 바로 원형과 그 다음에 개인무의식, 집단무의식 이런 것들을 설명했던 부분들이죠. 옳지 않은 것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번이 정답이네요. 그리고 2번의 선택지에서 보면 프로이트는 정신분석 이론이죠. 정신분석 이론은 원초화, 자아, 초자아에 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뭘 했었습니까? 바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과거, 무의식, 여기서 이제 가장 초점을 찾았죠. 그럼 과거의 무의식이 지금의 어떤 행동에 나타나는 부분들인지를 과거로 찾아가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유연상이라는 거 있죠. 그러면서 이제 꿈의 해석을 했죠. 똑딱, 똑딱, 레드선,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에서는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무의식을 갖고 있고 그래서 지금의 현재의 이런 상태들이 나와 있는지 그러니까 장기적인 개입으로 바로 그 정신분석 이론을 프로이트, 지금부터 프로이트가 제시했던 부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선택지는 아들러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개인 심리 이론을 얘기했죠. 그래서 열등감과 보상 그리고 생활 양식을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자, 반도라죠. 반도라는 이제 사회학습 이론을 얘기했던 사람이고요. 바로 자기 강화, 그 다음에 관찰학습 이런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로저스죠. 로저스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현상학 이론을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이론이면서 현상학적인 이론을 제시했던 사람이고요.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그리고 현상학적인 장, 이 부분을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 에릭슨과 관련된 부분이 옳지 않은 것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해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릭슨에 대해서 얘기했던 부분들인데요. 자, 분석 심리 이론이나 원형,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은요,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제시했던 부분들이고요. 에릭슨이 제시했던 건 뭐예요? 심리사회 이론이었죠. 그래서 각 발달 단계마다 심리사회적인 갈등이 생기고 혹은 위기가 생기게 되면서 그 갈등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특질이나 능력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심리사회 이론, 에릭슨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는데요. 이런 기출 17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또 유사한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자, 기출 18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다음 각 학자들의 주요 이론과 그 다음에 기법에 대해서 연결이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자, 요번 번에는요, 연결이 옳은 것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바로 학자별 이론과 인간관에 대한 내용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유사하지만 스타일이 다른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자신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5번 선택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1번에 스키너는 이제 행동주의 이론을 얘기했고요. 강화 계획을 세웠죠. 정답이 바로 나오네요.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그럼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프로이트는 정신분석 이론을 얘기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타임아웃 기법은 뭐가 있었죠? 바로 스키너가 제시했던 행동주의 이론에서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게 옳지 않은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지에서는 피아제입니다. 피아제 하면은 뭐예요? 바로 인지발달 이론을 얘기했죠. 자, 분석심리 이론은 누가 얘기했어요? 바로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얘기했고요. 자, 합리 정서 치료에 대한 부분은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로 인지 행동 모델이죠. 앨리스가 제시했던 이런 부분들. 예. 바로 그런 것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바로 비합리적인 신념. 잘못된 행동은 잘못된 신념에서 나오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잘못된 행동을 고치려면 잘못된 신념을 바꿔야만 잘못된 행동이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인지 행동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선택지에서는요, 바로 메슬로우, 인본주의와 관련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바로 자유현상은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로 지그먼트 플로이트가 제시했던 정신분석 이론에서 나오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칼 구스타프 융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분석심리 이론이고요. 개인심리 이론은 누구죠? 아들러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라서 바로 1번이 옳은 것으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비슷하지만 스타일이 다른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보니까 개념 정리가 좀 더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프로이트, 정신분석, 타임아웃 이런 기법들이 이제 잘못된 오답 해설을 보면요. 프로이트 같은 경우에는 꿈의 분석, 그다음에 전이, 저항, 그리고 자유연상, 그리고 해석과 훈습에 대한 기법들을 자주 사용했던 사람이 바로 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고요. 피아제 같은 경우는요, 인지발달 이론이고요. 정서적인 어떤 안정이나 그리고 반복 학습 이런 기법들을 제시했던 게 피아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 메슬로우는 바로 그 인본주의 이론이죠. 특히 대표적으로 바로 욕구 계층 이론을 설명했던 사람이에요. 자, 욕구 계층 이론은 바로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 그리고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자존감에 대한 욕구,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아실현이라는 그런 욕구죠. 그래서 1단계 생리적인 욕구부터 자존감에 대한 욕구까지는 결핍 단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자아실현이라는 마지막 5번째 단계가 성장 단계에 해당된다고 얘기했던 게 바로 메슬로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슬로우는요, 욕구 충족에 대한 지원을 그 주요 기법으로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죠. 그리고 융의 그 개인 심리 이론, 그다음에 행동 조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조성에 대한 부분. 칼 구스타프 융은요, 분석 심리 이론을 제시했던 사람이고요. 언어 연상 검사들이나 또는 재구성 기법들 이런 것들을 주요 기법으로 사용했던 사람이죠. 자, 이렇게 해서 바로 정신 역동 이론에서 학자별 이론과 인간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공부하시면서 학습하시면서 모호했던 애매했던 그런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두 번째는요. 바로 두 번째 유닛인 바로 정신역동 이론에서 바로 두 번째 파트인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과 그다음에 방어 기제, 디펜스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을 여러 번 이제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인데요. 자, 같은 방어 기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한 곳에 모아져 있으니까 다양한 형태들로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기출 15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 바로 방어 기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을 찾는 부분들, 바로 디펜스 메커니즘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1번 선택지에서부터 5번 선택지까지를 보게 되면, 자, 억압은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그다음에 기억을 감정 상태와 분리시키는 것 아니죠. 그렇죠. 반동 형성. 내 마음과 다른 행동들, 반대되는 행동들을 하는 걸 반동 형성이라고 하죠. 자, 불합리한 태도, 생각, 행동, 정당한 것들을 그럴듯한 이유로 붙이는 것, 꾸며대는 것,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자, 투사는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충동, 욕구, 감정 등을 타인에게 찾아서 그 원인을 전가시켜주는 것. 자, 이런 부분들 있죠. 그리고 보상, 죄의식을 느끼는 그런 일들을 의식으로부터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것. 자, 이거를 억압이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리고 전치, 심리적인 갈등, 그 다음에 신체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것. 자,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 뭐 신체와 관련된 부분이기도 하겠죠. 자,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투사, 바로 부정적인 충동이나 욕구, 그 다음에 감정 등을 타인에게 찾아서 그 원인을 전가시키는,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라는 부분으로 감정을, 원인을 전가시키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15회 기출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억압과 관련된 첫 번째 선택지는요, 바로 고통스러운 생각이나 기억을 감정 상태와 분리시키는 것을 우리는 격리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억압이라는 것은 자, 욕구에 대한 불만이나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 그런 갈등 등을 의식으로부터 추방시켜 갖고 바로 무의식으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예,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거. 이것을 억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반동 형성이라는 부분인데요. 자, 불합리한 태도, 생각, 행동 등을 정당한 것으로 그럴듯하게 이유를 붙여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합리화라고 하죠.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합리화. 아, 오늘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 오늘은 이 정도 공부했으면 이제 쉬어도 돼.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합리화를 시키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을 가장 많이 우리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반동 형성이라는 것은 정반대되는 욕구나 행동에 대한 경향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반동 형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내 마음은 그 사람을 안 좋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이 좋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들, 마음은 나쁘지만 그 사람을 좋게 행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바로 우리는 반동 형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죄의식을 느끼게 해서 그 일을 의식으로부터 무의식으로 밀어내는 것. 뭐라 그랬었습니까? 그걸 억압이라고 했죠. 자, 보상이라는 것은요,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결함,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다른 능력이나 성질들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자신을 안전하게 방어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보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 심리적인 갈등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것. 이걸 신체화라고 하죠. 보통 어떨 때 신체화가 나타납니까? 이제 특히 여러분들이 국가시험을 보러 갔을 때 평상시에는 화장실이나 이거 잘 안 갔는데 그날따라 긴장을 해갖고 그 긴장이 우리 몸에 느껴지게 되면서 신체화가 나타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화장실도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독위원들이 보통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험이 시작되기 전에 자,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은 지금 빨리 갔다 오시고요. 몇 시까지 착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화장실 가고 싶지 않아도 가야 되는 상황들이 올 수가 있죠. 자, 몸으로 그렇게 심리적인 스트레스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이 몸으로 느껴지는 거, 몸으로 표현되는 것을 신체화라고 하는 거죠. 자, 전치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게 향했던 그런 감정을 자신보다 덜 위험한 대상에게 표출하는 것을 우리는 전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돌 던지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전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정신분석과 방어 기제에 대한 부분에서 또 다른 어떤 스타일의 문제들을 보시게 되면 기출 16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에요. 자, 기출 16회 때는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방어 기제에 대한 설명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어떤 대상이나 사물로 향해서 본능적으로, 충동적으로 그 감정을 덜 위험하거나 또는 편안한 대상 혹은 사물에게 그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방어 기제이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혼이 난 아이가 마당에 개를 발로 차버리면서 화를 푸는 그런 것을 대표적인 예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뭐 같습니까? 부정일까요? 투사일까요? 반동의 형성일까요? 해리일까요? 전치일까요? 바로 정답은 전치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게 화풀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전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이라는 건요, 현실 혹은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울 때 이를 거부하는 것을 부정이라고 하는 거죠. 암 걸렸어요. 저는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오진했을 거야. 나는 절대 건강하게 지금 술 담배도 안 하고 열심히 운동했는데 왜 나한테 암이야? 당신이 오진이야. 다른 것을 가서 또 내가 그 진료를 보고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이걸 다 우리는 부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사. 투사는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나 충동,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믿는 것을 투사라고 하는데요. 특히 투사하고 전치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전치는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게 하는 부분들. 요거는 투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투사하고 전치는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반동의 형성은 내 마음과 행동이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그런 태도나 언행이 마음과 또는 생각과 정반대되는 경우를 우리는 반동 형성이라고 합니다. 자, 해리는 뭐 다 아시죠? 바로 이제 다중이 뭐 이제 지켈 박사, 하이드 뭐 이런 부분들인데요. 우리 안에는 자아라는 것인데 자아가 여러 자아들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을 바로 그 해리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성격에 대한 일부가 자아를 지배를 벗어나서 또 하나의 어떤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할 때 이것을 우리는 해리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의식체계 안에서 받아들일 때 이런 것들이 힘든 성격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번 다중이부터 해서 10번 다중이까지 다양한 자아들이 우리 몸에 막 있으면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뭐 어떤 다른 성격들을 표시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신역동에서 세 번째 파트는요, 바로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 자, 심리사회 이론에 대한 부분들도 출제가 최근 7년 동안에 여러 번 출제가 되었던 부분, 거의 매번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출 17회 때 출제가 되었던 걸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에릭슨이요, 심리사회적인 발달 단계에서 긍정적인 결과와 그 다음에 주요 관계가 옳지 않게 연결된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부분이에요. 자, 긍정적인 결과하고 주요 관계가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영아기. 자, 영아기는 0세부터 2세까지이고요. 그 다음에 신뢰감 대 불신감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요 내용들은 맞는데 지혜, 어머니, 요게 좀 잘못됐죠. 예, 지혜가 아니라 영아기 때는요, 희망이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아니라 뭐 혈육 또는 뭐 동족 이런 표현이 들어가야 옳은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2번의 선택지에서 보면 유아기는 2세부터 4세 맞죠? 그리고 자율성 대 수치심 대 의심 뭐 이런 부분들 맞고요. 이때는 바로 결정적인 결과는 의지 그리고 부모가 맞습니다. 자, 학령 전기 4세부터 6세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는 이제 주도성 대 죄의식을 느끼는 그런 시기라고 에릭슨은 제시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때는 이제 목적과 가족이라는 부분이고요. 네 번째 선택지에서는요, 아동기인데요. 아동기는 이제 6세부터 12세를 바로 에릭슨은 바로 아동기라고 표시했었습니다. 이때는 이제 근면성 대 열등감이죠. 특히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바로 이제 자신의 우열을 이제 가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성적이라는 거, 내 노력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는 이 부분이 바로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 이제 나타나게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면 칭찬을 받으니까 근면성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너는 왜 이렇게 공부 못하니? 너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머리가 안 좋니?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열등감을 갖게 되는 그 시기가 바로 아동기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때 이제 보통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또래 아이들과 이제 어울리게 되고 또래 아이들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관찰을 통해서 학습하는 그런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웃과 학교가 대표적인 그 주요 연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선택지는요, 청소년기가 될 텐데요. 청소년기는 이제 12세부터 19세에 해당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중학교 1학년 또는 초등학교 6학년부터 그다음에 고등학교 그 사이를 우리는 청소년기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자아 정체감 대 그다음에 정체감 혼란이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청소년을 뭐 주변인, 제2차 성징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뭐 이런 부분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철학적인 부분들도 고민하게 되면서 나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는 그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가 될 텐데요. 이때는 이제 자아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이라는 부분은 바로 성실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때 가장 큰 핵심 연결고리가 바로 또래 집단이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은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특히 에릭슨이 심리사회적인 발달 단계에서는요, 영악이 0세부터 2세까지 획득되는 것을 능력은 바로 희망이라고 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건 아니고요. 지혜는 언제 생기는 거죠? 바로 노년기 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는 노년기에 바로 자아 통일감 대 그다음에 절망 또는 위기, 요때 이제 획득되는 부분이 바로 지혜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주요한 관계는 바로 인류, 인종, 뭐 동족 뭐 이런 부분이지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옳지 않은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1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유사한 형태로 또 다시 한번 문제를 보게 되면요. 또 이제 융이 제시했던 바로 분석심리 이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칼 구스타프 융은요, 분석심리 이론으로 원형, 그 다음에 뭐 무의식, 그 중에서도 개인 무의식, 집단 무의식에 대한 부분을 얘기했고요. 특히 이제 아니마, 그 다음에 아니무스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기출 16회 때 나왔던 문제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융이 제시했던 분석심리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부분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 선택지는요, 인간은 생물학적 또는 심리적, 사회문화적인 존재이다. 예. 칼 구스타프 융은 그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인간은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것을 꺼리는 그런 그림자, 섀도우라고 하죠. 이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집단 무의식을 조상 대대로 경험의 어떤 침전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네 번째, 남자의 어떤 여성적인 면, 남자의 여성적인 면이 아니무스인가요? 아니마죠. 그죠? 그리고 여성의 남성적인 면을 아니마가 아니라 아니무스네요. 요걸 바꿔서 출제를 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리고 페르소나라는 부분이 있죠. 자, 인격적인 가면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좋아도 좋은 척을 너무 해서도 안 되고요. 싫어도 싫은 척을 내세워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이 힘들어지다 보니까 내가 힘들어도, 내 스스로가 힘들어도 좋은 척을 해야 되고 좋은 표정을 지어야 되는 부분들, 이게 바로 이제 가면의 인격이라고, 또 인격적 가면이라고 또 표현 많이 하고 있는 게 바로 페르소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이 갖고 있는 외부에 대해서 표현하는 이미지 혹은 또 가면을 우리는 페르소나라고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해당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남성이 억압시킨 여성성, 즉 남성 속의 여성적인 원형을 우리는 아니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억압시킨 남성성, 바로 여성들의 어떤 남성적인 원형, 이걸 아니무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요거를 많이 혼동해서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알고 있는지를 출제자들이 의도에 의해서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에요. 이걸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번째는요, 여섯 번째 유닛이 되겠습니다.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성장 발달 단계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태내기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다음에 아동기도 출제가 많이 되었었어요. 청소년기도 좀 그렇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선 태내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14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인데요. 자, 태아기의 어떤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달의 장애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 선택지에서는 혈액병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에서는요, 터너 증후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는 부분으로, 그리고 네 번째는요, 다운 증후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페닐케톤 요증이라는 부분으로 바로 다양한 유전적인 요인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네 번째 보시면 다운 증후군은 23번째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서 염색체 수가 47개가 된다. 자, 염색체 수가 47개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3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것이 아니라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게 바로 다운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염색체가 46개 있잖아요. 근데 21번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서 다운 증후군은 염색체 수가 47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일 테고요. 1번 같은 경우에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X 염색체가 열성 유전자가 있으면 바로 이제 혈우병이 발생을 합니다. 터너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X 염색체는 하나지만 하나만 가지고 있는 그런 여성들이 바로 이런 터너 증후군을 갖고 있는 거고요. X 염색체 하나만 갖고 있는 거. 이때는 이제 여성들이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클라인펠터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X 염색체를 더 많이 가진 그런 남성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페닐케톤 요증이라는 것은요. 아미노산이 있죠. 아미노산이 분해를 해서 요소가 결핍되어서 열성 유전 인자가 발생하는 거. 요것을 우리는 페닐케톤 요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네 번째, 즉 23번째 염색체가 아니라 21번째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에듀윌 유료회원으로 가입을 했더니 친구 추천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다 해줬어요. 근데 친구들이 결제할 때마다 10만 원씩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 지금까지 받은 게 200만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정답 해설을 보시게 되면요. 다운 증후군은 정상 염색체 외에 바로 21번째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서 염색체 수가 47개가 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다운 증후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번째냐, 21번째냐 요걸 알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기출 14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고요. 또 유사한 문제가 있죠. 바로 이제 태아기에 유전적인 그 유전성 질환과 관련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출 15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에요. 자, 유전성 질환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유전성 질환은요. 유전자 이상으로 발생해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이상으로 모두 가리키는 것을 유전성 질환이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지에서는요. 유전자 이상으로 인해서 장애에 묘성 증후군이 포함되어 있다. 예, 묘성 증후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묘자가 고양이 묘자를 쓰는 거거든요. 고양이 소리를 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유전자 이상으로 이런 고양이 소리를 내는 그런 증후군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선택지에서는요. 바로 유전성 질환은요. 유전적인 요인과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인들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유전성 질환을 가진 태아는요. 임신 초기에 유산이 된다. 자, 유전성 질환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태아는 임신 초기에 유산이 된다. 유산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혈우병 같은 거 그리고 뭐 다운 증후군 같은 거 뭐 이런 거 뭐 임신 초기에 다 유산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혈우병을 갖고 태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유전질환에 대한 가능성을 알기 위해서는요. 임신 15주에서 17주의 경우에 양수를 채취해서 진단을 할 수 있지만 바로 태아에 어떤 손상을 줄 우려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전질환의 가능성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임신 15주에서 17주 사이에 해야 되긴 하는데 그럴 때 이제 태아의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가 이제 정답이 되는데요. 임신 초기에 유산되지는 않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보면 유전성 그 질환 같은 경우에는요. 유전자나 또는 염색체에 대해서 해로운 변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을 유전성 질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현대 의학에서는 이런 질병에 대한 발병을 유전성 어떤 유전 형질과 그다음에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병이 거의 이제 100% 유전적인 요인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바로 유전적인 어떤 질환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잘 알려져 있는 이런 유전성 질환 같은 경우에 보면 뭐 백색증, 그다음에 뭐 RH, 뭐 부적합증, 그다음에 뭐 혈우병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유전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전성 질환이 임신 초기에 뭐 유산된다 이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번째는요, 유아기입니다. 유아기도 또 출제가 많이 되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유아기 3세부터 6세가 이제 보통 이제 유아기라고 많이 하는데요. 이때 발달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출 17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인데요. 이렇게 발달에 대한 특성을 각자의 학자들마다 이제 제시했던 부분들하고 서로 연결을 잘 되고 있는지를 찾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부분들이니까, 자, 피아제는요, 전조잡기 시기로 분리불안이 나타난다. 자, 분리불안은 3세부터 6세 이때가 아니죠. 그죠? 분리불안은 보통 2세 이후에는 이제 점점 이제 감소를 하죠. 보통 분리불안은 이제 태어나서부터 그 초기 때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돌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점점 이 분리불안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세부터 6세 유아기 때 분리불안 나타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 될 테고요. 2번 선택지를 보면 프로이트는요, 오디푸스 컴플렉스 시기로 이제 이성 부모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 맞죠? 그럼 물론 뭐 오디푸스 컴플렉스뿐만 아니라 일렉트라 컴플렉스도 있죠. 그렇죠? 오디푸스 컴플렉스는 이제 아이들이 엄마를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마음들, 그리고 일렉트라 컴플렉스는 딸이 아빠를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마음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콜버그가 제시했던 도덕 발달 단계에서 보상과 그다음에 처벌에 대한 회피 등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자, 이게 바로 유아기 때 나타나는 부분들이고요.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도성 대 제의식 단계로 부모하고 가족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성적 정체성 이런 부분들이 발달하는 시기가 바로 유아기 때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바로 1번 아주 쉬웠던 내용들이 되겠죠. 자, 피아제의 전조적기가 바로 2세부터 7세로 나타나는데 이때는 이제 분리불안을 극복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분리불안이 극복되는 시기. 분리불안은 대상 연속성이 나타나는 생후 9개월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해서 이제 첫 돌이 지나서 15개월 정도쯤 되면 이렇게 점점점 감소를 한다는 거죠. 분리불안이. 그리고 대상 연속성이 확립되는 것은 2세 경에 없어진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상 연속성이나 분리불안 이런 부분들은 2세경이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근데 문제에서는 3세에서부터 6세 전조적기에 분리불안이 나타난다.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기출 18회 때도 유아기와 관련된 부분이 또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유아기 3세부터 6세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옳은 것을 찾는 문제죠. 자, 프로이트의 오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가 일어나는 시기다. 그리고 콜버그는 후인습적 단계로서 도덕적 사고가 나타나는 시기다. 피아제는 자율성, 도덕성의 단계다. 그리고 심리사회적인 유해가 일어나는 시기다. 그리고 보존기술, 분류기술, 그런 기본적인 논리체계가 획득되는 시기다. 자, 문제의 정답은 바로 1번이죠. 자, 1번에 오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가 일어나는 시기가 바로 이때 유아기 3세부터 6세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아까 전 문제를 보셨다면 당연히 그냥 프로이트의 오디푸스, 일렉트라 컴플렉스 이 부분이 딱 정답이라는 걸 아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같이 종합적으로 있으니까 바로바로 정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회차별로 되어 있으면 여기서 나왔는지 저기서 나왔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는데 비슷한 문제들이 같이 뭉쳐져 있으니까 공부하시기도 편하고 개념 정리하시기는 더 편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번, 3번, 4번, 5번은 뭐가 틀렸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오답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버그가 후인습적 단계가 도덕적인 사고가 나타난 시기다라고 했는데요. 자, 후인습적인 단계가 아니라 전인습적인 수준이죠. 자, 이 전인습적인 도덕기는요, 바로 4세부터 9세 이전을 우리는 전인습적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자, 이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답이 될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 선지에서는요, 바로 피아제의 자율적 도덕성에 대한 단계다라고 했는데요. 자, 유아기 3세부터 6세, 그게 보통 이제 피아제 같은 경우에는 2세부터 7세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를 우리는 전조적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전조적기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때는 타율적인 도덕성 단계가 나타나는 부분들이지 자율적 도덕성이 나타나는 단계가 아닙니다. 타율적 도덕성입니다.
자, 그 다음 번째는 이제 네 번째 선택지가 뭐 심리사회적인 유예기가 일어나는 시기다라고 했는데, 자, 심리사회적인 유예기라는 건요, 성인의 어떤 역할이나 그 다음에 책임을 일정 기간 연기시키는 것을 우리는 심리사회적 유예기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보통 이제 청소년기, 즉 13세부터 19세 사이에 나타나는 이 부분들하고 이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그 시기인 청소년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존기술이나 분류기술 이런 기본적인 논리 체계는요, 바로 아동기 때 획득되는 부분들이지 유아기 때 획득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번째는요,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청소년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샤가 바로 이제 자아정체감 이론에서 바로 다음에 정체감에 대한 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해갖고 기출 16회 때 출제가 되었던 부분들이에요. 자, 철수는 어렸을 때부터 변호사였던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법조인이 되는 것을 꿈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사회에서도 유명한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법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죠. 철수가 법학 전공이 자신의 적성과 잘 맞는지 탐색해 보지도 못했지만 이미 선택했기 때문에 법조인 외의 직업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샤가 제시했던 자아정체감 이론에서 이 정체감에 대한 상태가 뭐에 해당되겠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크게 마샤는요, 네 가지 형태의 정체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는데요. 이 부분을 우리는 정답을 바로 정체감 유실이라고 하는 거죠. 자신이 어떤 적성을 갖고 있고 어떤 것들 잘할 수 있는지 확인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나도 당연히 법조인이 되어야지 라는 이런 형태들로 가는 것을 정체감 유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샤가 제시했던 이 정체감 이론에 대한 부분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자, 제시했던 문제는 철수는 법학이 자신의 적성과 잘 맞는지를 탐색해 보지도 않고 아버지가 그냥 법조인이니까 자기도 당연히 그냥 법조인이 돼야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진로를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정체감 유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샤가 제시했던 이 정체감에 대한 네 가지의 범주가 있죠. 우선 첫 번째는요, 정체감 혼란 또는 혼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목표를 탐색하지도 않고 기존의 어떤 가치관의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은 상태를 바로 정체감 혼미 또는 혼란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그 문제처럼 정체감 유실이라는 거는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이런 것을 바로 정체감 유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체감 유예라는 부분요, 자신의 목표를 탐색하고는 있지만 의사결정을 내리지는 못하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상당히 성격이 우유부단한 이런 성격들이죠. 그러니까 뭐 결정장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정체감 유예라고 얘기합니다. 나 잘 모르겠어. 그냥 네가 하자는 대로 할게. 뭐 먹고 싶은데 아니 나는 그냥 다 좋아.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자. 뭐 이런 분들이죠. 예. 의사결정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 자신의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이런 형태가 바로 정체감 유예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정체감 성취라는 것은 자아정체감에 대한 위기를 극복해서 스스로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태, 이게 가장 건강한 상태가 되는 거죠. 정체감 성취라는 부분들. 그래서 마샤가 제시했던 이 자아정체감에 대한 네 가지, 혼미, 유실, 유예, 성취라는 네 가지가 종종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또 언제 출제가 되었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기출 18회 때 출제가 되었어요. 자, 마샤는요, 바로 자아정체감에 대한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었죠. 우리가 전 부분을 문제를 봤기 때문에 마샤가 제시했던 네 가지 자아정체감에 대한 유형이 있잖아요. 자, 혼란, 혼미, 그 다음에 유예, 유실, 성취, 그거 외에 다른 것을 찾는 부분들이 되겠죠. 자, 혼란과 성취와 유예와 유실은 다 들어가지만 정체감 수행은 해당되지 않겠죠. 너무 쉽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풀어보면 시험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효율적이라는 거죠. 상당히 효과적이면서 모호했던 개념을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고, 그리고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이런 효율성을 같이 갖고 있는 게 우리 교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정체감 수행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정체감에 대한 유형, 마샤가 제시했던 그 자아 정체감의 유형엔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출 문제집의 바로 첫 번째 챕터였던 바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샘플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유형, 스타일은 다르지만 같은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들의 문제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실력 그리고 모호했던 개념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거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기출 공략집 많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회복지사 1급 합격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